안녕하세요. 저는 62살 성북구 도남시장에서 30년 넘게 내복 장사를 해온 여성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메어오네요.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망설여지기도 하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뜨끔거리거든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안동 종갓집 핏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우리 집안은 다르다. 양반 가문이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이 제 인생의 기둥이었을까요? 24살에 시집와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떠난 게 31살 때였어요. 그때 민우가 겨우 5살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젊은 가부가 애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사나. 재가를 알아봐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다. 누구의 도움 안 받고 키운다. 두고 보라고요. 그때부터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알람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5시에 도매시장 가서 내복 떼어 오고 6시 반에 시장 문 열고 밤 9시까지 서서 장사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났어요. 밴드를 5개씩 붙이고 손님들한테 내복을 펴 보여드렸죠. 그래도 웃었어요. 가부라고 불쌍하게 보일 순 없으니까요. 민우는 제가 장사하는 동안 가게 구석에서 숙제했어요. 칸막이 뒤에 작은 책상 하나 놔뒀었거든요. 손님들이 어머, 아들 공부 잘하겠다 하면 제가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 애가 초등학교 전교 1등 하던 날 장사가 끝나고 둘이서 떡볶이를 먹으며 울었어요. 우리 민우 고생 끝났다. 이제 엄마가 좋은 학원 보내줄게. 그 약속 지키려고 점심도 거르고 1,000원짜리 김밥 하나로 버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민우가 명문대 경영학과에 붙던 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붙었어요. 옆 가게 순덕이 언니가 박수 쳐주고 건너편 생선가게 사장님이 축하한다고 강어회 한 접시 싸줬어요. 그날 저녁 둘이서 해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하는데 민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 말 한마디에 30년 고생이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하고 강남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며칠을 못 잤어요. 기뻐서요. 사원증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거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뒀거든요. 매일 아침 그 액자 유리 닦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으면서 우리 민우 오늘도 화이팅 하고 중얼거렸죠. 어디 가서 아들 자랑하면 아이고 복도 많으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부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입도 싹 닫혔고요. 그런 날들이 3년쯤 이어졌을까요? 민우가 30 넘어가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집안 따님 만나서 결혼하면 손주 보면 제 인생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매도 넣어보고
선자리도 주선해봤는데 민우가 계속 바쁘다고만 했어요. 그러던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집에 와서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주말에도 잘 안 오던 애가예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날 제가 갈비찜을 했어요. 민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였거든요. 밥 먹는데 민우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면서도 단단한 뭔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놨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어떤 집 딸인지 뭐 하는 애인지 머릿속으로 벌써 시집 예단 목록을 짜고 있었죠. 상대가 누군데? 어디 집안 딸이야?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평구에서 국수집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7살 딸이 있어. 저는 그 순간 길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딸이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이해 못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설명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혼자 아이 키우는 거라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1년 넘게 만났다고.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긴 하는데 머릿속이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미혼이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발끝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을 이 약물고 살았는데 가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버텼는데 내 아들이 글쎄 미혼모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안동 종갓집 핏줄이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요. 저도 모르게 밥상을 확 밀어버렸어요. 갈비찜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너 미쳤어?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하필 그런 여자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엄마 진정해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진정을 어떻게 해요? 제 인생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민우 뺨을 때렸습니다. 34살 먹은 아들 뺨을요. 때리는 제 손등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또 어떻게 울면서 소리쳤죠. 민우는 빨개진 볼을 손으로 감싸고 저를 보더라고요. 원망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슬픈 눈이었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러실 줄 알았어. 그래도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민우가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갈비찜 국물이 번진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텅 빈 집에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밤새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다가 새벽 6개나 겨우 잠이 들었죠. 그게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할 수도 없었고요. 자존심이 허락 안 했거든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서러움은 도끼로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여자길래 우리 민우를 홀렸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요.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였습니다.
그 여자의 본색을 폭로해서 아들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겠다고요. 아들이 나간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시장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순덕이 언니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라면 끓여 먹다가 반도 못 먹고 버리기를 며칠째 반복했죠. 거울을 보니까 눈이 캥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커지더라고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그 여자가 문제다.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분명히 그 여자가 우리 민우를 꼬들긴 거다. 저도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은평구 어딘가 국수집 한다는 것, 7살 딸이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죠. 민우 방에 들어가서 뒤져봤습니다. 서랍장, 책꽂이, 옷장소까지. 민우가 두고 간 물건들 사이에서 영수증 한 장을 찾았어요. 은평구 대조시장 골목 송칼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2달 전이더라고요.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그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서 대조시장에 내렸어요. 시장 뒷골목으로 들어가니까 허름한 가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간판에 송칼국수라는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김이 뿌옇게 서려 있었어요. 저는 가게 맞은편 문구점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손님이 2명 들어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보였어요. 손님을 배웅하려고 문 앞까지 나왔는데 얼굴이 하얗고 고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앞치마에 국수 반죽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손님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곱던지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더 괘씸해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착한 척하면서 우리 민우를 홀렸구나. 분명히 돈 보고 접근한 거다. 대기업 다니는 총각이니까 낚은 거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본색을 까발려주마.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가서 시어머니라고 밝히면 당연히 잘 보이려고 온갖 쇼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본성을 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게 있었죠. 거지처럼 꾸미고 가는 거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 다 만나거든요. 시객, 노숙자, 행패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진짜 성격이 드러나요. 제가 그런 손님 노릇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행패 부리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면 진짜 착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식인 거죠. 저는 창고를 뒤졌어요. 거기에 15년 전 장사할 때 입던 옷들이 박스채 처박혀 있었거든요. 누렇게 변색된 조끼, 해진 고무신, 곰팡이내 나는 털모자, 그걸 하나씩 꺼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을 다잡았죠.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연탄재를 얼굴에 문지르고
머리에는 일부러 껌을 붙여서 엉키게 만들었어요. 치아 몇 개를 검은 테이프로 가려서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게 했고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절뚝거리며 건드녀수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60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제가 이런 꼴을 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민우였습니다. 그 여자 가게 갔다가 민우랑 마주치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우 일정을 알아놔야 했어요. 민우한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니까 민우 회사 동기라는 애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민우 생일 때 집에 초대한 적 있어서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죠. 우리 민우 요즘 출장 많이 가니? 통 연락이 안 되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주에 세미나 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 밤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하는 건 아닌가? 밤마다 뒤척이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또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그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목요일 아침 기상청에서 저녁부터 장대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비 오는 날 거지처럼 가면 더 처량해 보일 테니까요. 그 여자 본색 드러내기 딱 좋겠다 싶었죠. 오후 5시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5년 된 낡은 옷을 입고 얼굴에 연탄재를 문질렀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노숙자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소주를 옷에 뿌렸습니다. 술 냄새가 지독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들을 위한 거다. 아들을 구하는 거다. 집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대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대조시장에 내리니까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배수로 옆 진흙탕에 굴렀습니다. 온몸이 흙범벅이 되었죠. 차가운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 생각에 서러워서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저 멀리 손칼국수 간판이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밤 8시 35분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가게를 향해 걸어갔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었고 입안에서는 소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추워서인지 긴장해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텅 빈 실내가 보였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방 쪽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걷어찼어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종이 딸랑 울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는데 비에 젖은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멸치 육수 끓이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구수한 냄새인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비릿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4인용 테이블 4개, 2인용 2개,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 아이 장난감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또 화가 치밀더라고요. 저 아이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꼬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머 손님! 주방에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손에 반죽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당연하죠. 진흙범벅에 술 냄새 풍기는 노파가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일불러 비틀거리면서 가장 안쪽 테이블로 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데 끼익 소리가 났어요. 쿵 하고 앉으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통이 확 밀어버렸어요. 나무 젓가락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어요. 어이, 밥 좀! 제가 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더 거칠게, 더 험하게 굴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봐야 했으니까요. 보통 가게 주인들이 이런 손님 오면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알거든요. 30년 시장 상사하면서 다 봤습니다. 눈살찌 뿌리고 나가라고 손짓하고 심하면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하죠.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놀란 표정이 잠깐 스쳤는데 금세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서 바닥에 흩어진 젓가락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 숙여서 하나하나 짚어 담으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죠? 많이 추우셨겠다. 잠깐만요. 따뜻한 거 금방 해드릴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연기인가 싶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착한 척 하는 거겠지. 저는 더 세게 나가기로 했어요. 뭘 금방이야! 빨리 안 갖고 와! 배고파 죽겠는데! 테이블을 탁탁 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는데 그 여자랑 꼬마 여자애가 같이 찍은 거였어요. 둘이 국수 들고 웃고 있는 사진. 시장 골목에서 찍은 사진.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또 괘씸했습니다. 그때 안쪽 방문이 삐걱 열렸어요. 작은 얼굴이 빼꼼 내밀었는데 그 딸내미였습니다. 7살이라고 했죠?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아마 자다가 소리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희둥그레지더라고요. 당연하죠. 귀신 같은 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애를 노려봤습니다. 이 애 때문이야. 이 애만 없으면 우리 민우가 저런 여자한테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뭘 봐! 애비 없는 게! 어디를 기웃거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의 눈이 금세 붉어지더라고요.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방에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을 들은 게 분명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본색을 드러내라. 나한테 소리 질러라. 나가라고 해라. 그러면 내 아들한테 말해주지. 내 여자 본색이 이렇더라고. 그런데요, 그 여자가 딸아이한테 가더니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뭐라고 속삭였는데 안 들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화난 표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손님, 국수 금방 나올 거예요. 고기 고명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 여자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저렇게 막말했는데, 아이한테 상처 줬는데 왜 화를 안 내는 거지? 가식이겠지. 손님이니까 참는 거겠지? 저는 그런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국수 한 그릇이 김이 모락모락 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고기 고명이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소고기 편육이 국수가 안 보일 정도로 수북했습니다. 옆에는 깍두기 한 종지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리필은 무료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국수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메뉴판을 슬쩍 봤더니 고기 고명 추가가 3,000원이더라고요. 이거 얼마치로 올려준 거야? 배가 고프긴 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먹으면 지는 것 같았달까요? 저는 젓가락을 집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바깥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국수 그릇을 밀어버렸습니다. 국물이 테이블 위에 철퍽 쏟아졌어요. 이게 뭐야? 국수가 불었잖아. 다시 해와. 억지였어요. 면이 불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친절할수록 제가 더 나쁜 짓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본색이 나올 테니까요. 그 여자가 다가왔어요. 쏟아진 국물을 행주로 닦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더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돈이 없어 보여? 응? 그래서 이따위로 대접하는 거야? 아니에요. 손님, 제가 잘못했어요. 새로 해드릴게요. 그 여자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화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괴로웠어요.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제발 나한테 소리 좀 질러봐.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널 미워할 수 있잖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카운터로 갔어요. 거기에 놓여있던 냅킨통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나 같은 거지한테 국수 퍼주릴 시간 있으면 내 꼴이나 걱정해. 미혼모 주제에 시집은 가게?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너무 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 여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상처받은 것 같기도 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할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쫓아내겠지. 나가라고 하겠지. 드디어 본색을 보여주겠지.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내킴통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처받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뜨끔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그게 양심이 찔리는 거였다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냅킨을 줍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말에 상처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지? 나가라고 안 하는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감기 드시겠다. 그러더니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데, 미혼모라고 시집이나 가라고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저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 후 그 여자가 대야를 들고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까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 한 장이랑 낡았지만 깔끔하게 빨아놓은 양발 한 켤레를 들고 있었어요. 일단 앉으세요. 발이 시릴 거예요. 그 여자가 테이블 옆에 대야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시키는 대로 의자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고무신을 벗기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저는 하들짝 놀라서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제 발목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우리 엄마도 시장에서 장사하셨거든요. 연희시장에서 두부 파셨는데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시리다고 참 많이 우셨어요. 제가 대야에 따뜻한 물 떠다 드리면 그게 그렇게 좋으셨대요. 그 여자가 제 발을 대야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을 감싸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빗속에서 얼마나 돌아다녔는데요. 그 여자가 제 발을 손으로 조심조심 씻기기 시작했어요. 흙이 물에 풀어지면서 탁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 됐어요.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두부 만드시느라고 손이 다 갈라지셨는데 저한테는 항상 웃으셨거든요. 비 오는 날 손님 없으면 저 데리고 수제비 끓여 드시면서 그래도 우리 딸이 있어서 행복하다 하셨어요. 그 여자 눈에 물기가 고이더라고요. 그런데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발 시린 분 보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던 어머니, 비 오면 발이 시리던 어머니,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30년 전 도남시장에서 내복을 팔 때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비 오는 날이 되면 발이 시려서 눈물이 났어요.
한겨울에 양발이 젖으면 얼마나 차가운지요. 그래도 누구한테 말 못했습니다. 가부라고 불쌍하게 보일까봐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우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비 오는 날 장사하는데 그 작은 게 대야에 물 떠왔더라고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물이었는데 거기에 제 발을 담궈주며 그랬죠. 엄마 발 안 시려? 그날 저는 가게 한 구석에서 그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하는 게 딱 그거였어요. 30년 전 7살 민우가 했던 그 행동요. 그 여자가 수건으로 제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물기를 톡톡 두드리는 듯이 닦았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요. 그러더니 깨끗한 양발을 제 발에 신겨주었어요. 이거 우리 엄마 양발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버리지 못하고 아직 갖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신으세요.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양발을요? 나 같은 사람한테요? 방금 전에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한 나한테요? 그때 그 여자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볼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제 발등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눈물이요. 손님 아까 하신 말 다 맞아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미혼모 맞아요. 애 아빠 없이 혼자 수아 키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요. 쟤네 집은 아빠가 없대. 엄마가 막 살았나 봐. 그런 소리요. 수아가 유치원에서 맞고 온 적도 있어요. 애비 없는 거지년이라고.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살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래도 저는 수아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손님 같은 분이 와서 뭐라고 하셔도 저는 제 갈 길 갈 거예요. 그 여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는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강하면서도 슬픈 그런 눈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저였어요. 가부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 약물고 아들 키우던 그때의 저.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살겠다고, 무시 안 당하겠다고 버티던 그때의 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 눈빛으로 세상을 버텼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당했던 그 손가락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머리에 쓰고 있던 가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확 던져버렸어요. 얼굴에 문질렀던 연탄재가 땀과 눈물에 번져서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야.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나 민우 엄마야. 그 여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눈이 희둥그레지더니 입술을 파르르 떠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 미안해. 저는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았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픈 줄 몰랐다 할까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60년 동안 쌓아올린 자존심, 체면, 고집,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안동 종갓집 핏줄이라고, 우리 집안은 다르다고, 그 생각에 갇혀서 사람을 못 봤어. 내 마음을, 내 눈물을 못 봤어. 저는 그 여자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언제 이렇게 울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마 남편 장례식 때 이후로 처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을? 그 여자도 울고 있었어요. 저를 안으면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막말하고 행패 부리던 사람인데, 자기를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한 사람인데 그런 저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여자가 저를요. 저는 그 품에 안겨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빗소리가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렸어요. 그 여자 아니 며느리가 제 등을 토닥이고 있었고요.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는데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줬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떠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그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요.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목이 부어서 그런지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문이 삐걱 열렸어요. 수아였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막말을 했던 그 아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다가 잠들다가 다시 깬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엄마 뒤로 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저 애한테 뭐라고 했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했잖아. 7살짜리 애한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수아야, 이리 와봐. 며느리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수아가 주춤주춤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민우 삼촌 엄마야. 우리 수아 할머니 되시는 분이야.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한 말 있지?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거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미쳤어. 미안해. 저는 그 작은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60평생 살면서 7살짜리한테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내가 저 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요. 수아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손등을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울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당황했는지 엄마를 돌아봤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러자 수아가 제 무릎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엄마가 그랬어요. 울면 눈 붓는다고.
저는 그 손을 덥석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가 이 손을 잡을 자격이 있나 싶으면서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비에 흠뻑 젖은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강주 세미나 중이었을 텐데 어떻게 온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며느리가 몰래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민우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당연하죠. 엄마가 거짓골을 하고 가게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으니까요. 얼굴은 연탄재에 눈물 범벅이고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민우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그리고 민우 앞으로 걸어가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야. 민우가 한급히 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엄마, 왜 이래? 일어나!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건 해야 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든 누구랑 결혼을 하든 그건 내 인생이야. 엄마가 정해줄 게 아니야. 그걸 몰랐어. 내 고집, 내 체면만 생각했어. 저는 민우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착하게 잘 살아. 이 사람이랑, 수아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응원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애가 저를 안아줬어요. 젖은 옷 때문에 차가웠는데 저는 따뜻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고마워 엄마. 그날 밤 우리 넷은 가게에서 같이 국수를 먹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며느리가 새로 국수를 삶아줬습니다. 저는 그 국수를 먹으면서 또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게 6개월 전 일이에요. 요즘 저는 주말마다 대조시장 국수집에 갑니다. 버스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 걸리는데 이제는 그 길이 익숙해요. 가면 앞치마 두르고 서빙도 돕고 설거지도 거들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말렸었죠. 어머니 힘드시니까 쉬세요. 그랬죠. 근데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어요. 한 달쯤 됐을 때 며느리가 가게 정리하다가 제 앞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다면서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 발을 제 무릎에 올려놓고 주물러줬어요.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것도 안 풀어주고 어떻게 서서 일해? 바보같이.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고요. 우리 둘이 가게 구석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후 울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저는 3년 동안 부었던 청약통장을 해지했어요. 5천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원래 민우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였는데 어차피 민우 결혼에 쓸 거잖아요. 며느리한테 그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가게 확장하든 수화 학원비로 쓰든 알아서 하라고요. 며느리가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면 받아. 그게 예의야. 30년 시장 장사로 단련된 고집이 거기서 빚을 바라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쉽지만 않아요. 가끔 미혼모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을 스칠 때가 있거든요.
친척들 모임에 가면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요. 종갓집 며느리가 미혼 모래, 손녀 피가 안 섞였대. 그런 말들을요. 어느 명절에는 숙모뻘 되는 분이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복자 씨는 아들 하나 키워놨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앞이 벌개지면서 손가락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아가 제 치맛자락을 잡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숙모, 저 요즘 손녀 덕에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부러우시면 숙모도 손녀 하나 드리세요. 숙모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울 때가 있어요. 화장실 문 닫고 혼자 울죠. 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말을 쉽게 하나? 그런 생각에 서러워서요. 그럴 때마다 꺼내보는 게 있어요. 수아가 준 그림이에요.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그린 건데 저랑 수아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위에 삐뚤삐뚤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써 있어요. 그거 보면 눈물이 나다가도 웃음이 나요. 이 그림 하나면 100마디 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 생각해요. 인생의 근본이라는 게 뭘까? 예전에는 가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안동 종갓집 양반 핏줄. 그런 게 중요할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비 오는 날 누군가의 젖은 발을 닦아줄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근본인 것 같아요. 그걸 60년 살고 나서야 배웠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됐으니까요. 완전히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어요. 드라마에서나 그런 게 있지.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요즘도 저는 가끔 옛날 고집이 튀어나와요. 며느리가 국수 삶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진 적도 있어요. 저는 면을 7분 삶아야 쫄깃하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6분이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물러서질 않았어요. 민우가 중간에서 끙끙대면서 엄마, 국수 1분 가지고 왜 그래요? 했는데 저도 며느리도 민우만 째려봤죠. 그날 저녁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짐 싸들고 나갔을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왔나? 하면서요. 근데 이젠 달라요. 어색한 채로 저녁 먹고 설거지하면서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릇 받아주면서 행주로 닦았어요. 며느리도 말없이 그릇을 건네주고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7분 삶아 볼게요.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아니야, 6분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입맛이 옛날 스타일이라서 그래. 며느리가 웃더라고요. 저도 웃었고요. 별거 아닌 하이였는데 그게 참 따뜻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한테 차갑기도 해요. 지난달에 수아가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갔다 왔거든요. 같이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괜찮다고 해서 혼자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 눈이 좀 부어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괜찮다고만 해요. 나중에야 민우한테 들었는데 설명회에서 어떤 학부모가 며느리 보고
대놓고 수군거렸다네요. 제 엄마가 미혼모래 국수집 한다던데? 며느리가 다 듣고도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렸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밤새 잠 못 잤어요. 화가 나서요. 그 사람 이름 알아내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 인생에 손가락질이냐고요. 내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따위로 말하냐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힘들게 참았는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판 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했어요. 다음날 국수집에 가서 제가 직접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손칼국수,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라고 써서 시장 상인들한테 다 돌렸어요. 30년 시장 장사하면서 쌓아둔 인맥이 있거든요. 도남시장, 기름시장, 수유시장 상인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며느리 가게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했죠. 얼굴에 철판 깔고 부탁하니까 다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사이에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며느리가 어리둥절해 하면서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뭐 하셨어요? 하길래 저는 시침이 뗐습니다. 내가 뭘 해? 내 국수가 맛있으니까 소문난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저는 모른 척 설거지했어요. 속으로 좀 뿌듯했습니다. 요즘 비 오는 날이면 저는 집에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비 오면 혼자 소주 한잔 하면서 창밖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서글퍼서요. 가부팔자가 왜 이런가, 아들은 왜 저런 여자한테 갔나, 그런 생각에 빠져서 술잔만 기울였죠. 근데 이제는 비 오면 국수집으로 가요. 가서 며느리랑 멸치똥을 같이 다듬어요. 멸치 내장 빼는 거 아세요? 손이 많이 가거든요. 머리 떼고 내장 빼고 하나하나 손질해야 해요. 그거 둘이서 마주 앉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해요. 수학교 얘기, 시장 사람들 얘기, 민우 회사 얘기, 별거 아닌 얘기들인데 그게 참 좋아요. 가끔 수아가 옆에 와서 앉아요. 할머니, 나도 할래. 그러면서 작은 손으로 멸치를 만지작거리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내장이 터지고 머리가 안 떨어지고 그래도 저는 혼 안 내요. 잘했어. 우리 수아 솜씨 좋네. 그러면 수아가 희죽 웃어요. 그 웃음을 보면 제 얼굴에도 웃음이 번져요. 지난주에 국수집에서 손님이 많을 때 일이에요. 제가 서빙하다가 국수 그릇을 엎었어요.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손님이 아이고 괜찮으세요? 하면서 오히려 같이 닦아주셨어요.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했죠. 며느리가 새국수 가져다 드리면서 저희 어머니세요. 바쁠 때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희 어머니라고요. 며느리가 손님한테 저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부끄러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도와주러 온 어머니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또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그날 저녁 가게 문 닫고 정리하는데 수아가 저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자주 와요? 저는 걸레 짜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오면 행복해서 그래.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행복이 뭐예요?
7살짜리한테 행복이 뭔지 어떻게 설명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뜨끈한 국수 먹을 때 있잖아. 호호 불면서 먹으면 배가 따뜻해지잖아.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아. 수아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나도 국수 먹으면 행복해요. 그럼 할머니랑 나랑 똑같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똑같은 거지. 할머니나 손녀나 뜨끈한 국수 한 그릇에 행복해진다는 건 똑같은 거야.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비 오던 그날 밤, 내가 그 가게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직도 혼자 이악 물고 살고 있겠죠? 아들 원망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세상 탓하면서요. 그랬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요. 60년 살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가다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 핀 꽃이라도 보고 일어나면 되는 거라고요. 저는 넘어졌다가 꽃을 봤어요. 비 오는 날 국수 한 그릇이라는 꽃을요. 인생 참 모르는 거예요.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국수 비울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 일 때문에 혹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가슴에 돌덩이 하나 안고 사시는 분들요. 저 같은 고집부통 시어머니도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같은 포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